시간에 이제 이성환 교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은 이제 오전에 이론 주식으로 해서 내용을 좀 꾸며 썼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후 시간이 좀 선생님의 실질적인 구성, 그리고 이것들을 계획하는 단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PEO라는 모델을 프로그램 개발을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툴을 가지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좀 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분류를 왜 이런 분류를 나눴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에비던스를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어떤 분은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 AEM, 피스칼, 센트리 쪽으로 나누고 있고요. 또 아마리아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아큐페이션, 말 액티비티, 피스칼, 레저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풀이라는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테이블 탑, 소셜, 센트리 쪽으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연이라는 사람은 커뮤니티 소셜, 스카 이모셔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책을 보시면 정말 어떤 책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많이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 저는 자원치료사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단계를 좀 나누어 봤어요. 일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 베이스가 되는 컴포넌트 위주로 한번 나눠봤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액티비티, 활동으로 나오는 범주, 에어리어의 범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렇게 나눠봤더니 하나는 좀 신체 중심의 활동, 그리고 하나는 감각 자극 유지의 활동, 그리고 하나는 인지 중심의 활동, 그리고 하나는 사회성 증진을 위한 활동. 이렇게 컴포넌트 위주로 하나의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리어 위주에서는 일상생활, 우리 치매 어르신의 정책 일상생활의 폭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중재 영역들이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큐페이셔널한 부분들은 내용들을 좀 들어가서 보면 거의 IAP의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독한 분류에서는 따로 넣진 않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활동들은 이게 많은 치료 메시지로 사용이 되고 있죠. 원예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활동에 간주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일반 분류에서는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분류에서는 사실 카그니티브라는 분류를 안 쓰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치매 환자에게 이들이 직접적으로 치료 중재로 활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전제로 깔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각 자극을 통해서 인지를 유도하고 신체적인 활동에서 인지를 무관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인지적인 부분들을 좀 초점을 바꿔가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핵심의 증상들이 인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훈련 그리고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우리 클라이언트가 대표적으로 보면 당연히 디멘시아 환자겠죠. 근데 요즘에는 디멘시아 환자만 보지 않죠. 디멘시아 환자 가족들, 보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항상 프로그램을 짤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이 사실 프로그램 참여하는 시간이 우리가 거의 환자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31시간, 그것도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보호자들,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치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지금 치매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자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봤고, 이 치매 보호자들에 대한 조기 교육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에 대한 케어가 훨씬 더 부담이 덜 느껴질 거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항상 디멘시아 환자와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구축을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등교육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소개를 보호자들에게 서신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0.5 정도 되시는 분들 혼자 오시는
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집에서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걸 내드리고 가정 프로그램을 이제 내드렸어요. 그리고 가정 프로그램의 확인을 본인도 스스로 하지만 이제 보호자도 같이 확인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보잉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이제 각각 펀드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보호자들이 클라이언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참 재밌게도 그런 프로그램이 항상 신체가 들어가 있어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인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치매이지만 그 해결책을 인지 쪽뿐만 아니라 신체 쪽에서도 같이 풀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이 많이 저하가 되면 이제 동시 집중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낙상에 위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는 이런 돌고도나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와 신체를 같이 우리가 몰고 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꼭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던 이 알렌, 피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부터 모세이랑 알렌이 같이 변화시킨 이 치매 인지 분리죠. 저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알렌이라는 사람이 치매의 등급기를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에 대한 단서 지시라든가 프로그램 어떤 틀을 제시했던 게 참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님들이 이 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신다면 내가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몇 분 시간을 어떠한 집단의 형태로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CDR과 알렌을 연결 지을 때 CDR 1 정도 되면 알렌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작업실에서 했으니까 알렌 많이 하셨죠? CDR 1 정도 되면 한 4.2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CDR 0.5는 제가 0.5 어디서 평가를 봤을 때 5.2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CDR 여기 따로 여러분들에게 적지는 않은데 그래서 추가했어요. 알렌 3 정도 되면 CDR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표시해놓은 이 빨간 정도의 박스가 우리의 대상자들이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이 박스 정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고요. 치매 특별 등급, 그다음에 요즘에는 MCI 분들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작업치료 인지 활동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5단계에서 좀 5.2, 5.4 정도의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스로 평생활로 계획할 수 있는 좀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활동들을 이제 습관화시키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면 CDR 1, 4, 그 다음에 3 정도로 내려가면 좀 활동에 있어서 단서를 활용하는 방법들 CDR 1 정도 같은 경우 시각적인 단서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다음에 CDR 2 정도 같은 경우 시각적이 조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운동 감각, 움직임의 감각이 단서를 이용해서 치료 활동도 하고 보호자에게도 그러한 서비스, 단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반드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들 되게 힘들어하는 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한일 치매니까 말이 안 통하지.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냐. CDR 1, 2, 3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단서들이 시각 단서일 수도 있고 이전 생각 단서로는 부족하니까 시각 단서, 촉각 단서 있고 운동 감각의 단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틀을 저는 항상 인지와 관련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관련을 하면서 없거든요. 손이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자 했고요. 이제 하나하나의 활동들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감각 자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체활동,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일상생활, 그리고 마지막 AD, R이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활동. 이렇게 5가지 활동들로 들어가볼게요. 선생님, 선생님 프로그램 짤 때 어떤 틀을 가지고 짜세요? 저는 이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럼 감각 쪽은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감각 자극이라고 그러면 한 프로그램을 한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그게 다른 형들한테 되게 너무 많이 갖고 왔거든요. 이런 활동을 했더니 되게 어르신들 반응이 좋았다. 이런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언가 안 들리라든지 무언가 할 때 그냥 도구를 사용하고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또 사용 안 하고 손으로 만들어서 있는 활동 중간에 포함시키는 네, 맞아요. 이렇게 감각 자극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좀 더 감각적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불빛을 이용한다던가 다양한 재질의 어떤 재질을 이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감각 자극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 자극들은 어르신들이 점점 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감각 능력이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제한이 또 다른 이제 문제점들을 갖는다는 게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제한된 친구들, 친구들 미안해요. 어르신들은 이제 불안이 많이 오죠. 이거를 우리 감각 통합의 관점에서 그 하얀 방이에요. 여기도 지금 하얀 벽이에요. 하얀 방에 정상 진짜 건강한 개를 딱 방에 놔뒀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얀 방, 그게 고문 중에 하나잖아요. 하얀 방에 하얀 옷을 입고 나 혼자 딱 있어.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려요, 진짜. 왜냐면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지 반응을 할 수 있고 그게 또 인지작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자극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자극을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해행동이에요. 그래서 시선에 드신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머리를 쥐어 박는다던가 뜯는다던가 이런 행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해답은 어디 있어요? 감각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감각 자극을 드리는 거. 그것이 오버되지 않게 언더되지 않게 적절한 양으로 감각 시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감각 시기는 감각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서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몸을 이완시켜주고 감정을 표현시켜주고 탐색의 기회를 주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감각이 제한이 되면 통각에 대한 역추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조금만 건드려도 소리하시게 놀게 되고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행동이라는 것들, 행동적인 문제들, 집중과 인지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 자극이라는 게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감각 자극은 진행이 될수록, 치매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가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제한이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감각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단순히 감각 자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 도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익혀가는 교육의 매체로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 감각을 받음으로써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시고 다른 것에 막 집어뜯고 하는 것들로부터 집중을 옮겨갈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작업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감소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감각 활동들을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감각 자극의 대상들은 그렇게 인지가 많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죠. 감각 자극 위주로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면제나 치료 같은 경우에도 치매 중기 이후에 그렇죠? 말기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수면제나 치료고 그 문서에서는 연구에서는 MMS 10점 미만인 어르신들에게 주로 이제 다른 활동, 신체 활동도 많이 제한되잖아요.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많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 위주의 활동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하지만 꼭 이런 심각한 심한 치매 어르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적용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오르골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은근히 그 오르골을 좋아해요. 그 오르골이 문구점에서 단체로 사면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살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큐티를 가지고 그 차를 점토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자기와의 약속, 습관, 지켜야 할 습관 이런 것도 달아드려도 좋고요. 그걸 돌릴 때 우리도 그런 오르골을 하면 왠지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고 이게 느낌이 좋잖아요.
그런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작은 전등을 위해서 우유곽 가지고 이제 불빛 만드는 것도 했고요. 특히 제가 독거노인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밤에 혼자 불 켜는 게 너무 싫대요. 근데 그런 조그만 등을 만드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이제 손이 닿는 곳에 등을 놔두고 이걸 켜니까 훨씬 더 편리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이제 안정감 이런 것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럼 등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식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감각 활동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단계의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이런 감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집단에서는 이런 요구들을 파악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직업력, 그다음에 여가나 흥미 활동들, 그리고 경전의 하루의 일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보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그분들에게 친숙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익숙한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하려면은 물론 뇌에는 자극이 돼요. 치매 예방에는 아주 좋아요. 그렇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가던 길 말고 새로운 길을 가고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초콜릿 넣어 다니고 땅콩 먹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거 먹는지 몰라. 그런 책에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치매 예방하는 방법. 근데 치매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문제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이때 좌절감을 느끼고 셀프스팀이 떨어지니까 그러한 작용, 부작용들 때문에 우리가 활동의 난이도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전의 일과에 대한 이분의 하루 생활이 어떠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다면 아까 그 불빛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밤에 탁하면 혼자 지내세요. 그럼 불빛이 되게 좋겠구나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전등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도를 생각하면 이런 활동을 할 때 훨씬 적극적으로 합류할 수가 있어요. 모티베이션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COPM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COPM, 그다음에 아쿠페이션 퀘스천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한 학기 제일 처음에 항상 하는 게 자기 일과 적어보는 거예요. 0시부터 24시까지 1시간 단위로 쫙 쓰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ADL, 그 다음에 생산적인 활동, 그 다음에 영어 활동, 배분을 쫙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균형 잡힌 게 되게 좋은데요. 이도 저도 아닌 시간이 너무 많아요. 논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들은. 근데 저희도 사실 그럴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대학 4년 동안 맨날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점점 줄여가는 것들을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과 관리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을 이렇게 좀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활동, 정보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되어진다면 좀 더 구성직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각이 참 어려운데요. 선생님들 집단할 때 되게 어려우시더라고요. 저는 집단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난청. 이 지시를 하면 이게 집단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로 손말잇기를 한다. 근데 옆 사람들 들어야지 그 다음 할 거 아니에요? 딱 막혀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각적인 발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려면 옆에 이제 보호자분들을 같이 동석하게 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보조적인 활동들을 해야지만 집단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들을 드릴 때 이분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게 제한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청각 자극은 단순히 청각 자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작업들이 회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회상 활동들이 청각 자극 같은 경우에는 다듬이 소리, 되게 우리도 다듬이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옛 것들을 회상하게 하고 추억하게 하고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 무슨 소리인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럼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히스토리들을 끌어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소리일 수도 있고요. 시각적인 단서일 수도 있고, 호흡적인 단서일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키네틱 단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상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겠지만,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해상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사진이나 슬라이드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해상 활동을 할 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스티로보드 박스 있잖아요. 그게 손으로 만든 게 먼저 찾도록 하는 거.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그걸 넣어놓고 이걸 만져서 이게 무언지를 먼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추해보고 그게 잘 안 되면 또 다른 활동으로 이어가요. 예를 들어서 5곡이는 좀 어려워. 3곡이. 그래서 같이 있는 팀원들이 같이 큐를 주는 거예요. 스테레오시스예요. 박스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A4 박스 되게 많이 쓰잖아요, 병원에서. 거기에다가 그냥 한쪽으로 그 천만 다시면 되고요. 반대쪽에는 좀 구멍을 내서 그 크리어 빵 있잖아요. 그거 붙여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OHP도 많이 쓰잖아요. 그거 붙여놓으면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 활동에 다른 분들도 참여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문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 맞추면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많이 했던 놀이야. 한 분도 이야기해줘요. 그럼 한 분은 이거는 길다란 끈이 달려있는 걸로 이렇게 쳐야 돼. 그럼 이 사람 팽이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 회상의 도구들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나의 또 다른 감각들을 이용해서 유추해낼 수 있도록 어떤 인지 과정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봄이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봄 느껴요? 봄을 느껴야 되겠죠? 이렇게 새로 오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사실 봄이 싫어. 왜냐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겨울새 찐살들이 뭐 어떡할 거야, 그쵸? 저만 봄입니다. 여튼 그 봄이 이제 느껴지고 있는데 그럼 봄의 새소리, 이런 소리들을 청각 소리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봄의 꽃, 향기 이런 것들 다 우리의 도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적인 활동들을 프로그램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일상의 것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어르신들에게 가깝고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개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각적으로는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 시각적인 단서들이 점점 제한이 되죠. 시린증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끝까지 이제 익숙했던 물건들, 이분이 항상 쓰시던 모자, 앨범, 그다음에 친숙한 동물들의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각 같은 경우에는 히포카mpus가 올파토리 벌브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메모리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그래서 이거는 또 잡담이긴 하지만 이게 화장실에서 공부하면 공부 잘해요. 나만 그런가? 좀 그래. 기억이 더 잘 돼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향기로 기억하는 게 왜 예전에 그 선전에도 그 남자의 향기가 그런 거잖아요. 향기, 그 냄새가 기억과 굉장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각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맡았던 익숙한 청국장 냄새, 그다음에 우리 세대는 이제 커피 냄새가 되게 좋죠. 빵 냄새 이런 것도 좋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옛날의 냄새, 청국장 냄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냄새 또 뭐가 있으셨어요? 밤냄새. 어디요? 밤냄새. 밤 냄새가 나요? 밤 냄새가 밤 냄새가 저는 사실 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흰밥 삶은 냄새가 나나요? 그렇구나. 네. 밤 냄새. 담기도 어려울 것 같지만 밤 냄새. 또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써먹던 좋은 효과적이었던 냄새?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회상하기에 좋은. 나무. 장작, 맞아요. 모닥불. 그러면 그거를 냄새를 담아올 수는 없지만 모닥불 사진을 보여주고 이때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사실 암모니아라는 걸 써봤어요. 세리프만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이제 암모니아를 썼는데 아주 시계 보니까 절대 쓰지 말아거든요. 굉장히 틀렸어요. 이 점막을 소강시킬 수 있다고. 이야, 그러면 지금도 죄송해요. 자꾸 떠오르더라고. 그런 냄새들. 저희 엄마가 지금 사실 좀 음식이 안 좋으시거든요. 뇌출혈로 아직 진압력이 없으신데 제가 커피를 자꾸 엄마 코에 갖다 드려요. 엄마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커피향, 그다음 오징어 되게 좋고 오징어 냄새가 좀 꾸리꾸리한 거. 독일에서 오징어 묶어먹는 거 아시죠? 시체 타는 냄새가. 시체 타는 냄새래요. 시체 타는 냄새 그런 냄새는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냄새들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뭐 요리 활동할 때도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고 식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점 가면은 커피 가루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활동들도 후각과 촉각 자극, 시각 자극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촉각 자극 자체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좋아하는 촉감, 어르신들이 예전에 어떤 촉감을 즐겨하셨는지, 또 촉감 안에서 온도,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지, 좀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지. 근데 이런 촉감 자극은 우리가 그 감각의 단계에서도 배웠지만,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수동적으로 만지게 하면은 보호 감각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반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어르신이 직접 스스로 가을수도로 유도를 해드려야 되고요. 다양한 뭐 사포, 손, 깃털, 손 마사지.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게 손 마사지인 것 같아요. 로션 가지고 서로 마사지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집단이 좀 처음부터 그런 활동은 어색하죠. 나는 소리 만든다는 자체가. 집단이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 정도 되면 손 마사지 해주고요. 그리고 한마디씩 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감정이 이제 유출이 돼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치매 어르신들이 점점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 따로 설명되지 않았는데 감정 일기 쓰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날의 감정들. 저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그런 거 쓰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좋아서 그 다이어리를 그날 한 것들은 꼭 써요. 그러면서 그날 어떤 기분들, 그 책을 사면 그날에 있었던 거, 그날에 느낀 걸 적는 습관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좀 표출하는 거, 그런 활동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푼껍질 벗기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활동들이죠. 신문지 그리는 거, 전통, 그 다음에 석고 붕대 할 때 캐스트 만들 때 쓰는 석고들이 조금 짧아져 있는 게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걸로 손틀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활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어르신들이 요즘에 물 들이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게 잘 안 빠지잖아요. 목수가 물 들이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 한번 물이 들면 잘 빠지지 않으니까 별로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석고 틀에다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 그런 활동들이 촉각 자극이 되면 시각 발전이 되고 또 뭔가 자기 물건이, 자기 손이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 낳으면 잘 찍어서 봐주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고 분들이 정말 손 모성 만들기 서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 가족 프로그램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들,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은 회사 활동도 되게 좋더라고요. 회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나서 보호자분께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다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만 느꼈는데 그때를 떠올리니까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나랑 함께 이 가정을 밀고 왔던 사람,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바라보는, 집에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회사 활동들이 또 가족 프로그램을 좋고 이런 촉각 자극을 할 때는 또 남보다는 가족과 함께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각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간에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활용이 되죠. 선호 음식의 정도라든가 온도, 어떤 분들은 찐 감자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구운 감자를 좋아하잖아요. 구운 감자 언제 드셨어요? 주로 어떤 게 드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연결의 고리들을 찾는 것이 감각활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질문이 미각에서는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농작물을 경작했던 경험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해보면 항상 가만히 있고 막 안 하고 그렇게 계시던 분들이 자기 옛 이야기들을 하면 막 물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매체로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는 그런 게 우리 치료사들에게 필요한 능력인 것 같고요. 운동감각 같은 경우에는 다양히 악기, 어려운 악기가 아니라 심벌 이렇게 조드린다던가 핸드백 친다던가 이런 것들을 아이는 3단계, 그렇죠? CPR 2나 1, 2단계 정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활동들이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인 활동도 운동감각을 많이 유도해낼 수가 있고요. 점점 시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 근력을 보상할 수 있는 운동감각들을 최대한 올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게 신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지만 운동감각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 감각 활동들을 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초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각 중에서 시각 자극이 제일 효과적이 필요한 자극이라 그러면 중기는 이제 촉각, 말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죠. 촉각에 대한 구별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공유 감각을 통한 자극들에 좀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 자극은 시야 안에 물건을 두고 이제 좀 간단한 단계, 좀 더 단계가 있는 활동들을 시행하게 하거나 차이점 구별하게 하는 것, 유사점을 찾게 하는 것, 터치 활동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중기는 이제 촉각 자극, 로션 마사지, 그다음에 손을 이용한 반복 활동들 이런 것들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제 신체 활동으로 감각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 두 번째 이제 신체 활동이에요. 신체 활동하면 우리 생각에 되게 말할 거 많지 않아요? 우리 그 두 번째 선생님이 신체 활동 했던 것 중에서 되게 효과적인 활동, 어르신들 되게 반응 좋았던 활동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 치료하는 중심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피지컬 같은 거만 아니면 매뉴얼 엑서사이즈 주로 치매 어르신들 고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분들 있으세요? 네, 계시긴 한데 그걸 중점적으로 치료하거나 그러시면 인지 쪽으로 접근하진 않고 그냥 주로 피지컬하게만 하고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토스 뒤에 계신 토스 네. 어떠세요? 이런 신체 활동 진짜 반응입니다. 헬스보드도 그냥 이렇게 편을 나눠서 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좀 갖거나 브레이킹이나 이런 것도 게임으로 해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게임이 들어가면 어린이들 홈도 확 올라가죠. 근데 이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CDR 1 정도 단계까지는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런 활동들이 되게 좋았다. 저희 동아리도 인서도 많이 접근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순서적인 그런 단축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치매 한자를 많이 읽어보지 못했고 제 옆에 계신 선생님 치료하시는 거 보면 이제 단축기는 그런 규칙적인 활동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그런 특성상 중증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치매 치료가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말 같이 해주고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활동을 크게 하진 않고 만약에 한다면 뭐 수축이라든가 그런 아주 간단한 정도의 신체 활동을 많이 했던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박수치기를 어떻게 인지활동이랑 연결시킬까요? 인지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몇 번씩 치나 뭐 한두 번 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많이 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순서적인 접근을
접근을 해서 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영등포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지금 왔는데, 오늘 짜드렸던 게 빵순이 빵구이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치매 어르신들의 문제점이 행동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핸드폰을 꺼내야 되는데 빵이 나오면 바꿔줘야 돼요. 빵이 빵 소리가 왔습니다. 근데 그 빵 소리는 손으로 한번 치면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팡빵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소리에 반응하기 위한 행동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행동 억제가 치매 어르신들 그리고 그 란초로스 레벨에서 한 5, 6 정도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즘에 유행하는 제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듀얼 태스크예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만이 아니라 신체와 인지를 같이 쓰는 활동. 그게 치매 환자의 운동의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듀얼 태스크로 제가 프로그램 쫙 짜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하는 활동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 CDR 0.5는 괜찮은 CDR 1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1 활동은 난단하다고 얘기했어요. 난단하다, 새가 난다고 일어나야 돼. 난단하다, 개가 난다고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들 할 수 있고, 작은 거, 이렇게 큰 종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작은 종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큰 종이 있었고, 그 길 가는 큰 종이 두 개 있고, 또 작은 종이 있고,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집중하는 거.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치매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요즘에 원래 듀얼 태스크의 연구 자체는요, 치매 어르신들이 아니라 피지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서 출발해서 이어진 연구예요. 그래서 스트로크 환자분들에게 단순히 운동만, 하나의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걷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을 차면서 걷도록 해요. 공을 튀기면서 걷도록. 뒤에 좀 사진으로 나올 텐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 우리의 생활이 대부분 다 듀얼 태스크 아니에요? 그쵸? 전화 받으면서 밥 먹어야 되고, 그거 아닌가? 운전하면서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런 대부분의 듀얼 태스크인데, 그 듀얼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동시 집중이 필요해요. 근데 치매 어르신들 초기, 그리고 이제 MCI 어르신들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그 듀얼 태스크의 어려움이에요. 동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상을 하게 돼요. 제가 앞만 보고 가다가, 옆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 지면에 대한 집중, 시각적인 장면에 대한 집중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낙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낙상이라는 게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낙상이 일어난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인지적인 듀얼 태스크가 안 되기 때문에 낙상이 또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체 활동들은 단순히 신체가 아니라 신체와 인지가 연합되는 활동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활동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이런 그 듀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까? 뒤에도 제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